뭐가 더 심한 상태라고 좀 느껴지시나요? 번아웃이 더 심할까요? 우울증이 더 심할까요? 우울증이 더 심한 상태죠. 그러니까 번아웃은 일과 관련된 영역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 있으시죠? 굉장히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반복적인 지속적인 회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이제 번아웃이고요. 휴식을 취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피곤과의 번아웃과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번아웃 상태에서도 이렇게 내가 친한 친구를 만난다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여가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이제 있는 상태인데 우울증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 우울증은 일뿐만이 아니라 그래 하나만 더. 나는 지연이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야 들어가 내가. 일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그리고 여가 활동조차도 자기가 좋아했던 여가 활동 자체도 사실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우울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우울증이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번아웃에 잘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그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번아웃에 잘 빠지냐면요. 이 첫 번째는 이 오버페이스에 잘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리기 해보신 분들은 그 마라톤 해보시면 아시죠? 만약 예를 들어 10km 마라톤을 하게 되면 내 체력 안배를 해서 10km로 완주하도록 내가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초보자일수록 초반에 그 의욕이 굉장히 앞서서 자기 체력 안배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빠르게 뛰다가 결국은 완주는커녕 중간도 가지 못하고 이제 주저앉게 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페이스에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이제 번아웃에 잘 걸리기가 좀 쉽고요.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라는 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더 해내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이 완벽주의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번아웃에 이제 많이 빠지기 쉽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이 번아웃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90%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사실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서만 완벽주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완벽주의가 문제가 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자꾸 해내게끔 하는 이런 요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요구하는 것, 자기 자신한테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족이랄지 친구랄지 뭐 가족도 이제 내 자녀나 배우자, 내 가까운 사람한테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우리한테 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사회적 완벽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완벽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완벽주의가 좀 심하다라고 좀 느끼세요? 그렇죠. 박미영 선생님, 일정이 취소되면 그 시간에 꼭 뭘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게 이제 또 완벽주의 하나의 한 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진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이 사회적 완벽주의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죠. 너무 이제 과도한 경쟁 때문에, 성과주의 때문에, 능력주의 때문에,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더 많은 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압박, 이런 사회적 완벽주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단지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페이스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 번아웃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번아웃에 지금 잘 빠지는 분들의 특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번아웃에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완벽주의와 상관이 있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갑자기 이렇게 쉬는 시간이 주어지거나 혹은 갑자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휴식 시간이라도 휴식 시간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오면 뭔가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뭔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식의 자꾸 이제 불편한 마음들이 이제 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번아웃에 많이 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쉬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닌 굉장히 혼탁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죠. 놀러 가서도 뭔가 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떨치지 못하고 일할 때는 또 휴식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또 떠올리면서 일하는 것도 아닌 혹은 쉬는 것도 아닌 이렇게 모호한 시간들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기가 좀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이제 번아웃에 많이 빠지냐면, 그냥 휴식을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할 뿐이지, 나에게 원기나 활력을 주는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만약 모르신다면 이런 분들 역시 번아웃에 많이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냥 번아웃은 일을 단지 많이 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재충전이나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번아웃에 빠지기 때문이죠. 방금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자신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뭐 답글을 좀 보니까 굉장히 좀 찔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김선우 선생님, 휴식해야 한다면서도 그 시간 휴식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뭔가 이런 불편함, 압박감,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휴식도 강박이 좀 되게 좀 쉽겠죠. 또 오늘 이제 강의 듣다 보면 잘 쉬어야 된다. OT움이 좋다고 하는데 OT움은 꼭 가져야 된다. 뭔가 이런 게 또 하나의 또 압박이 돼서 좀 스스로를 좀 괴롭힐 수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있다가 휴식이 좀 강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 주셔도 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좋은 휴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번아웃이나 좋은 휴식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오티움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번아웃에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번아웃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오버페이스를 많이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휴식 시간이 되면 뭔가 불편함을 좀 느끼고 무언가를 자꾸 해야겠다는 이런 긴장감들을 잘 내려놓지 못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저한테 맞는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몰랐죠. 그래서 그냥 일을 하지 않는 어떤 이런 시간으로 휴식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이제 번아웃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한테 번아웃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냐면 너무 이제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가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하루에 한 5분, 뭐 6분 정도 상담을 좀 했는데, 정말 한 5분도 못 가서 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내담자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도 그게 5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생각이 빠지는데 그런 걸 이제 어떤 분들 눈치를 채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 2013년도 어느 날 한 내담자가 굉장히 정색을 하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너무 불쾌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그때 너무 이제 사실은 뜨끔했고요, 당황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부끄러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로 누군가를 이렇게 돌본다는 게, 상담을 한다는 게, 치유를 한다는 게 사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진료 시간도 좀 단축을 하고 휴식 시간도 늘리고 뭐 여행도 좀 다녀오고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뭔가 좀 벗어나려고 좀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아웃은 일반적인 피곤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피곤은 잘 쉬면 회복이 되지만 번아웃에 빠지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되지 않구나라고 제 스스로가 좀 계속 좀 그런 한계를 좀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해서 뭐 사실은 안식년을 가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여유나 어떤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저는 2014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이제 갖게 됐고요. 이 안식년을 갖게 되면서 저에게 좋은 휴식,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좀 해봤는데 그 시도 속에서 저는 이제 저한테 맞는 좋은 휴식을 이제 찾게 됐죠. 그래서 이 번아웃이 회복되려면 굉장히 좋은 휴식이 필요하고 각자에게 맞는 이 좋은 휴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고장난 이 배터리가 고쳐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 휴식의 중요성들이 좀 더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좋은 휴식은 이 휴식이라는 한자 말 속에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왼쪽 한자부터 보면 이 쉴휴는 어떤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인의 나무 목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휴식을 취하려면, 쉼을 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휴식을 취하려면, 그렇죠,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 이제 인간의 휴식에는 필요한 거죠. 혹시 이제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모서리 앉지 마라, 모퉁이 앉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왜 모서리 앉지 마라고 했을까요? 지금 한번 주변에 보시면 모서리가 있죠. 뭐 식탁일 수도 있고요, 뭐 책상일 수도 있는데, 혹은 뭐 박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책도 이렇게 딱 지금 모서리가 있잖아요. 뭐 책 한 권도 좋고요. 잠깐만요. 뭐 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책 모서리 있죠? 모서리. 이 모서리를 가슴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한번 가까이 한번 대보세요. 아니면 책상 모서리에 가슴을 좀 가까이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뭔가 어떠세요? 좀 약간은 모서리에 좀 가까워지면, 가슴이 모서리에 좀 가까워지면 좀 서늘한 느낌? 약간 긴장감? 불편한 느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 김선녀 선생님, 아주 그냥 멋들어진 해석을 해주셨네요. 쉴휴, 몸을 남에 기대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 아주 좋은 쉼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조혜 선생님, 답답한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뭔가 모서리에 가까이만 다가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나 답답함이나 서늘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이야 이제 만물의 영장이지만 20만 년 전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에는 사냥을 하기도 했지만 사냥을 당하기 쉬운 굉장히 연약한 종이었죠. 특히 한 개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사실은 연약한 종에 불과하죠. 그래서 인간은 예를 들면 맹수들의 발톱이나 이빨을 연상시키는 어떤 뾰족한
물체, 뾰족한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긴장을 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뇌에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공황장애가 생겨나는 중요한 어떤 그런 기관입니다. 이 편도체가 고장날 때 이제 공황장애가 생기는데 이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있는데 뾰족한 물체를 보면 이 편도체에 빨간 불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긴장되고 불안하게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변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 자체가 얼마나 많은 모서리와 이 뾰족한 예리한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죠.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제 동그란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물체들이 많아졌지만 사실 여전히 이 네모난 이 뾰족한 예각이나 모서리들이 우리를 늘 사실은 알게 모르게 위협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가 뭐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지 않더라도 계속 이런 도시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긴장감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뭐 비단 이게 도시의 어떤 인공적인 환경 이 예리한 각도만 있겠습니까? 미세먼지랄지 그다음에 지금도 뭐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해서 어떤 층간 소음 뭐 쉬는 시간에도 올려대는 어떤 핸드폰 뭐 카톡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사실 굉장히 힘들게 하고 굉장히 어떤 인구 밀도 밀집도가 높은 복잡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만 나가더라도 이런 이제 직선적 환경에서 벗어나서 어떤 곡선 속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 뇌의 편도체는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긴장이 이완이 되어지죠. 어떠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에만 나가더라도 뭔가 애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뭔가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들이 한결 좀 드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자연을 좀 강조하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2014년도에 저에게 이제 이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행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유럽 여행 가서 이제 각자 식구들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은 뭐 유명 스파랄지 뭐 아무튼 이런 뭐 도시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알프스에서 캠핑하고 트레킹했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제 정말 영혼의 초록불이 이렇게 켜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재충전이 이루어지고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들이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좋은 휴식은 그때 당시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트레킹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휴식이 됐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느낌들이 좀 들었고 더 나아가서 그냥 회복이 아니라 제 삶과 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근본적으로 좀 뒤바뀌게 되는 제 삶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게 되는 큰 변화들이 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리고 어떤 치유에 대한 관점도 좀 달라져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실내에서 상담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야외에서 걷기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마음의 중요성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몸과 마음의 연결, 몸의 중요성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를 예전에는 이제 마음으로 좀 접근했다면 지금은 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마음의 치유를 좀 접근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삶과 인생과 그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런 큰 변화를 우리가 이제 슈퍼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2014년도에 그런 큰 경험들을 좀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돌아보면 그런 이제 전환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 삶이나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큰 자각이나 변화들이 있었던 시기들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좀 그런 게 좀 찾아왔고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그런 치유력 이런 부분들 그때 좀 크게 느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쉴 휴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러면 자연에만 들어가면 온전히 휴식이 되느냐? 또 물론 이제 중요한 휴식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함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쉴 휴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숨쉴식이 필요하죠. 숨쉴식이라는 말도 이 한자 속에 그대로 이 뜻이 담겨 있죠. 스스로 자의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자기 마음이다. 이건 어떤 휴식일까요? 쉴 휴가 자연과의 연결이라고 한다면 숨쉴식은 어떤 휴식 활동이 우리에게 자기 마음의 휴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쉴 휴는 내가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애쓰는 어떤 이런 걸 이제 내려놓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내려놓는 게 쉴 휴라고 한다면 숨쉴식은 그냥 내려놓고 그냥 쉬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휴식,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 이게 이제 숨쉴식이죠. 보다 더 능동적인 휴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놀이와 같은 휴식입니다. 놀이를 아이들이 왜 노나요? 아이들한테 너 왜 노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재미있으니까,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돈 벌려고 놀까요? 인정받으려고 놀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무나 책임에서 벗어나서 보상이나 결과를 떠나서 그 활동 자체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활동을 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놀이와 같은 휴식,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숨이 잘 쉬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 내가 이 활동을 할 때 내가 정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활동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휴식, 이 숨쉴식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본다면 우리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댓글창에 한번 써주시죠. 나는 무엇을 할 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거나 그리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무엇을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때 자신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느끼시나요? 만들기를 할 때. 무엇을 만들 때요? 그러니까 도울 때라고 하셨는데 어떤 도움을 주실 때요? 그렇죠. 화초 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죠. 프랑스 자수, 요리할 때. 그렇죠. 새로운 거 특히 우인원 선생님 특히 요즘에 최근에 어떤 걸 새롭게 배우실 때 이렇게 그 시간에 빠져들고 좋으셨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죠. 운동, 특히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이종경 선생님? 산에 오를 때. 그렇죠? 레몬글라스님은 어떤 책을 읽을 때 특히 어떤 그런 기분이 좋아지고 깊이 몰입하시나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죠. 숲길을 걸을 때, 조용히 혼자 영화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음미할 수 있을 때, 그렇죠. 혼자 여행할 수 있을 때. 각자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들을 주는 이제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수록 사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온전한 휴식이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삶의 절정감이라고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렇죠.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끝냈을 때 이건 휴식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우리 박명 선생님은 조금 더 일과 휴식의 어떤 경계가 좀 더 구분 지을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태경 선생님 모두 나간 집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생각나는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일이 아니어서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 빠져들었던 그런 활동들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시는 게 나만의 오티움을 좀 다시 재발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가 잠잘 때 그렇죠. 좋아하는 음악 들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감상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능동적인 휴식
수동적 휴식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움직임이 있어야만 능동적 휴식이라고 하고 감상이나 독서는 수동적 휴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스스로가 좀 주도적으로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능동적 휴식이 감상이나 독서도 되겠죠. 동의하시나요? 독서가 휴식이 될 수 있을까요? 능동적인 휴식이? 감상이나? 동의하시나요? 어떠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렇죠? 꼭 우리가 활동성만 가지고 능동성이냐 수동적이냐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좋은 휴식을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완, 세 번째 균형, 그다음 네 번째 놀이. 이렇게 좋은 휴식의 네 가지 요소를 저는 이제 꼽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계속 끊이지 않게 주고 있지만 우리가 자연으로 좀 더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에 있기보다는 좀 더 쉬는 시간대에 잠깐이라도 하늘을 쳐다보고 바람 좀 쐬고 들어오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시면 좀 좋고요. 좀 더 이제 우리 삶 속의 녹색 환경들을 녹색을 좀 더 늘려나가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안식년 여행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관점이 크게 좀 바뀌어서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걷기 상담하고 있는 상담을 이제 실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외에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걸으면서 이제 내담자랑 상담을 합니다. 효과가 어떨까요? 잠깐 그 두 분 사례 잠깐 좀 소개 좀 드릴까요? 저는 이제 걷기 상담하면서 이제 상담 후기를 이제 제출하도록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20대 대학생인데요. 너무 생각이나 고민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사소한 결정 하나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인데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이제 걷기 상담을 했는데 걷기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많을 때 이 생각의 꼬리를 이제 사실은 좀 더 중단하고 싶은데 생각이 잘 멈춰지지 않잖아요. 어떠신가요? 생각을 줄이거나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했으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더 끊이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더 안 하게 하려면 뭐가 좋냐면 우리 뇌는 크게 이제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뒤통수부터 중간, 앞쪽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발달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발달한 뇌의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제일 뒤쪽이 이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감각과 운동의 뇌고요. 가운데가 감정과 사회성의 뇌고요. 제일 앞쪽 이 앞통수가 이성과 계획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달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뒤쪽부터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런 순서를 밟겠죠. 유아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각과 운동의 중요성들을 강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사춘기 무렵이 되면 굉장히 이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죠? 사춘기 애들은 친구들이 이제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감정과 사회성의 뇌가 이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중간 뇌가 많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고등학생 정도 되어야만 이제 이성과 계획의 뇌가 이제 발달이 돼서 미래도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사춘기 아이들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춘기 아이들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 미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굉장히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친구 말만 잘 듣고 가족들 말 잘 안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신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못 견디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 그래도 좀 더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굉장히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 희망까지도 없으면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박명수님 중2 고1, 중2 아직 사춘기인가요? 그렇다면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한테 좀 필요한 자세는 사춘기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대화가 잘 될 거라는 거 이런 희망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좀 술 취한 사람 상대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대치를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이 있죠. 조금만 그 기간을 넘어서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떤 그런 믿음들을 꼭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제 자리로 돌아오고 자기 몫을 다 해낼 것이라는 이런 믿음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마 사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가 좀 약간 빗나갔는데 이 대학생하고 좀 상담을 하면서 이 생각의 뇌가 이 머리 앞쪽이 너무 이제 활성화돼 있죠. 우리 현대인들 다 그렇죠. 이 감각의 뇌가 굉장히 지금 비활성화돼 있고 이 앞쪽에 생각의 뇌가 너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의 뇌를 비활성화시켜주는 줄여주는 방법은 감각의 뇌를 깨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의 뇌를 가장 깨우기 쉬운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감이나 신체 감각을 좀 더 집중해 나가면 우리가 생각이 좀 줄고 감각이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감각의 뇌가 깨어나면서 생각이 많이 좀 단순해지면서 고민들이 많이 좀 풀려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진로도 결정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제가 이제 걷기 상담하시는 최근에 걷기 상담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한 올해 2월 달에 딸 아이랑 어디를 가다가 딸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뭔가 물체가 좀 떨어졌어. 그래서 얼굴도 다치고 눈도 좀 실명하는 큰 어떤 사고를 입게 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병원 입원 생활하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아이하고 이 엄마가 밖에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한 4살짜리 아이인데 그러니까 아이 얼굴도 이제 아직 흉터 남아 있고 그 사고에 대한 충격도 아직 벗어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밖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집안의 안전한 곳에서만 있으려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너무 그렇게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하고 이제 걷기 상담을 하게 됐는데 걷기 상담 이제 1회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상담 후기로 적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딸아이랑 나는 이렇게 좁은 집안에만 갇혀 살았구나. 한 3개월 정도 이제 집에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걷기 상담하고 나서 이 아픔 속에서도 나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 존재구나, 삶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각을 하면서 1회차 상담 이후로 딸아이랑 조금씩 이제 공원 산책도 나가고 바깥에를 좀 더 물론 불안하고 두렵지만 딸아이랑 같이 좀 나가고 계시고 지금 이제 4회차 상담을 했는데 지난 3회차 상담 끝나고 딸아이랑 공원에 가서 맨발 걷기를 또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니까 더욱더 이제 감각들이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깨어나면서 좀 더 계속 사고에만 계속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게 이제 트라우마인데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좀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자연이었습니다. 자연은 우리한테 굉장히 휴식이자 치유가 좀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 나는 자연이다처럼 뭐 그렇게 오지 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지만 일상 속에 좀 더 자연들을 좀 더 잘 느끼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가셔서 뭔가 생각 속에 빠져 있기보다는 감각들을 좀 깨워서 오감들을 좀 더 뚜렷하게 느끼시거나 좀 더 내 신체 감각들로서 이렇게 좀 자연들을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발바닥이 땅과 어떻게 만나는지, 내 바람이 자세히 오늘 한번 밖에 나가실 때 한번 느껴보세요. 걸을 때도 감각에 집중하시면요, 이 손가락 위에 솜털이 있잖아요. 솜털 없는 분 있으실까요? 이 솜털이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까지도 잘 집중하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머무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내 발바닥에 닿는 느낌, 내 발목의 탄력성, 내 어깨 관절의 움직임, 내 척추가 지금 어떤 커브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걸으면서도 이렇게 좀 더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좀 걸으시면 훨씬 더 우리 생각의 뇌가 비활성화되고 감각의 뇌가 깨어납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너무 횟수에 집착하시죠? 10,000보를 걸어야 돼. 라고 해서 10,000보를 채우려고 하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어폰 끼고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이제 걸으시거나,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걸으시는데, 한 100보만이라도 좀 더 감각을 좀 깨우시면서 걸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집에서 좀 더 동식물을 기르시면 좀 좋고요. 자연과 연결될 때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이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기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소통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최근에 율마를 한 쌍 이제 입양했는데, 율마라는 그런 식물 아세요? 굉장히 좀 전형적인 나무를 아주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전나무를 아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굉장히 그 초록 식물이 있는데요. 좀 키우기엔 좀 까다롭더라고요. 물이나 볕이나 어떤 공기, 환기를 잘 시켜야 되니까. 향기도 좋습니다. 레몬 향도 나죠. 이렇게 만져서 맡으면 레몬 향도 나죠. 이름을 이제 붙여줬죠. 봄하고 여름하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봄아 안녕, 여름아 안녕, 이제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그냥 이렇게 식물만 기르지 마시고 그냥 이름을 좀 붙여주고 좀 더 교감을 나누고 소통을 나누면 보다 더 연결감도 더 깊어지고 보다 더 우리가 좀 더 회복이 좀 되고 작은 행복들이 더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초 많이 키우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식물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식물하고 얘기를 나누냐. 뭐 식물이 무슨 얘기를 할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식물이 이렇게 안녕하고 하면 대답해 주나요? 식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어른이 돼서 우리가 다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어릴 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아이들 이렇게 공원에 놀러 온 걸 보면 가만히 한번 옆에 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자연하고 얘기 나눕니다. 꽃아 안녕, 나무야 안녕, 뭐 구름아 안녕 이런 식으로 무생물하고도 뭐 얘기 나누고요. 아이들은 다 그런 능력이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의인한 능력일 수도 있죠. 뭐 애니미즘 같은 모든 물체, 모든 사물에, 모든 자연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고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이성의 뇌가 이제 앞으로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 다 이제 잃어버렸지만, 우리 어른도 당연히 이제 그런 능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완입니다. 이완.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가더라도 몸과 마음이 긴장돼 있다면 사실 제대로 이완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휴식이 될 수가 없겠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뭔가 정신이 빨리 맑아지시나요? 뭔가 잘 잤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뭐 7시간, 8시간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정신이 맑아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나요? 어떠신가요? 일단 오늘 어떠세요? 오늘 잘 잤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왜 7시간, 8시간을 잤는데도 더 잘 잤다는 느낌이 안 들까요? 그렇죠. 뭐 이유는 깊은 잠,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숙면을 취하지 못할까요? 우리 오 선생님 3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우리는 왜 숙면을 취하지 못할까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숙면은 이완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내가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 있다면 당연히 숙면을 취할 수가 없죠. 많은 현대인들한테 부족한 건 휴식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이 많지만 휴식 시간이나 수면 시간조차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비유로 얘기를 하면 어떤 비유로 오셨어요? 어떤 비유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를 나가시거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이제 정장을 입으시죠. 굉장히 이제 정장을 입고 불편하지만 뭐 구두를 신고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집 안에서 정장을 입고 뭔가 구두를 신고 뭐 집안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불편하실까요? 어떨까요? 불편하시겠죠.
더 심각한 건 그렇게 정장을 입고 그렇게 구두를 신고 그 상태, 그 옷차림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피곤이 잘 풀릴까요? 비유를 들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도 낮 동안에 쌓였던 그런 긴장을 풀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긴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어가서조차 낮 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긴장하지 않는지조차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긴장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완하고 계시나요? 한번 댓글창으로 답을 주시죠. 지금 긴장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완하고 계세요? 지금 편안히 강의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뭔가 약간 긴장되어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근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방금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몸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긴장되어 있는지 이완되어 있는지를 느껴보려고 하시나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긴장하고 있는지 이완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내 긴장과 이완을 판단하는 방법은 내 근육이 얼마나 이완되어 있는지, 내 호흡이 얼마나 지금 느리게, 내가 심장박동이 얼마나 좀 천천히 뛰고 있는지, 이런 내 몸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긴장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 몸에 내 근육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내 호흡이 얼마나 지금 빨라지고 있는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있는지, 이렇게 내 몸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셔야 되는데 많은 현대인들은 몸의 감각을 잃고 지금 머리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우리 긴장을 알아차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의 비극은 지금 휴식 시간조차도 그리고 편안한 어떤 자리에서조차 자기도 모르게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긴장하고 살아가는 게 기본값이고 이 전환, 긴장과 이완의 이 전환의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동이 지금 고장나서 휴식 시간 자체에서 휴식 시간조차도 긴장 모드로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긴장을 알아차리고 이 긴장을 이완하는 힘을 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긴장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불필요한 긴장을 알아차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긴장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내 신체적 포인트를 종종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어디에 많이 쌓일까요? 우리가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어디에 많이 쌓일까요? 그렇죠. 이 어깨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목 쪽 근육에 긴장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귀와 이 귀볼에서부터 이 어깨 사이 거리, 영어로는 이제 ear shoulder distance에서 ES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ESD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면 ESD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이완하면 ESD가 이제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ESD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지금 ESD가 짧아져 있는지 길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이 강의 듣는 때 뭐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좀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좀 더 ES를 좀 더 늘려주시는, 어깨에 힘을 빼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만성적인 긴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긴장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 자세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이 구부정한 자세가 이렇게 굉장히 굳어져서 이게 사실은 긴장을 빼려고 해도 잘 안 빼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손목으로 타이핑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긴장을 빼려고 해도 잘 안 빠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식 시간 갖기 전에 잠깐 좀 더 효과적으로 이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과긴장을 했다가 이완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긴장을 유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완을 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의 한계가 있지만 이 어깨를 최대한 귓볼까지 당겨서 과긴장을 했다가 이완하는 겁니다. 3초 동안
과긴장을 했다가 이완하는데 이완할 때 마음속으로 부드러운 어깨, 내가 이완하고 싶은 신체 부위를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깨 근육과 이 목 근육이 이완되어지는 감각들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십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최대한 어깨를 귀까지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힘을 주셨다가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드러운 어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깨와 목의 근육이 이완되어지는 느낌들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숙면을 못 하시는 분들, 수면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면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전에 생각 속에 잠기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잠기지 마시고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과긴장을 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힘을 빼주시는. 그러니까 부위별로 하셔야 되죠. 발끝이라고 한다면 발가락을 이렇게 얼굴 쪽으로 최대한 당기면서 누워 계신다고 가정을 할 때 하나, 둘, 셋 하고 힘을 빼주시고 장단지, 허벅지, 이 복부, 가슴, 팔, 손, 특히 이 앞관절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눈, 이마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왼쪽 나눠서 하셔도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했다가 이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긴장을 빼주시면 좋습니다. 동물학자랑 이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동물들이 트라우마에 빠질까 안 빠질까를 이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이 초식동물들, 이 아프리카의 메일처럼 맹수들의 추격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에 매일 노출되어 있는 이 초식동물들이 아무리 관찰을 해도 트라우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추격에서 벗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왜 초식동물들은 날마다 그런 어떤 충격이나 과도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답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이 초식동물들이 맹수들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 행동이 아마 트라우마를 예방하거나 스트레스를 잘 푸는 데 방법이지 않을까, 이완법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영감을 얻은 활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맹수들의 추격에 벗어나면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맞습니다. 이지인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기지개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지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어요. 발작적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목욕시키고 나서 이렇게 털에 물기가 있을 때 이제 부르르 털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초식동물들은 그런 충격과 어떤 공포와 긴장들, 이 체내에 쌓인 어떤 그런 몸속의 충격과 긴장을 몸 바깥으로 잘 배출시키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거죠. 이게 정신건강, 신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불필요한 긴장들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내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냥 계속 생각으로 좋은 책 읽으려고 하고 뭐 좋은 강의 들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의 예방이나 치유에 있어서 그리고 온전한 휴식에 있어서 이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몸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긴장하시면 이렇게 몸을 통해서 긴장을 배출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좋은 휴식 4가지 중에서 두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10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균형과 놀이와 같은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쉴까요? 지금 시간이 11시 1분이니까요. 11시 11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셨나요? 그래요.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이 너무 좀 짧죠? 한 20분씩 쉬어야 되는데. 아무튼 휴식 같은 강의 시간이 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공유하지 않고 일단 좀 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휴식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이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균형이란 말은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다시 말하면 많이 쓰는 기관은 좀 쉬게 하고 안 쓰는 기관은 쓰게 하는 게 사실 이제 균형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몸과 머리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휴식 때는 뭘 많이 써야죠? 몸을 많이 써야죠. 그래서 좀 더 활동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운동이랄지 춤이랄지 이제 이런 활동적인 휴식, 몸을 쓰는 휴식이 좀 더 필요할 거고, 육체 노동을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휴식이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뭐 독서랄지 감상이랄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그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좀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엄마의 노동은 정신 노동입니까? 육체 노동입니까? 뭐 둘 다 하겠죠. 그래서 감정 노동까지 그렇죠. 그래서 몸도 움직이고 아무튼 정신적인 휴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휴식 때조차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게 꼭 일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를 키우시는 엄마한테도 굉장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일과 자아가 이렇게 융합되어 있다 보면 일이 곧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휴식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나는 뭔가 휴식 때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들을 계속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일과 자아가 융합되어 있는데 이건 육아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육아 번아웃에 많이 빠지느냐, 어떤 엄마일까요? 자식과 내가 융합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이가 곧 나예요. 아이가 곧 나고 내가 곧 아이이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갖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아이에 대해서 계속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이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집착이랄지 강박이랄지 이런 것들 떨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꼭 일로만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번아웃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엄마의 정신 건강도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3세까지는 이제 애착 본능도 있고 아이한테는 엄마도 이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밀착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융합이 될 필요가 있는데 아이가 3세가 넘어서면 이렇게 조금씩 분리가 3년 전 사진 못 봤어. 그 분리라는 건 3년 전 오늘의 사진. 너무 멀리다 진짜. 제가 이렇게 소리가 나면 딱 바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게 좀 전체 화면으로 돼서 이렇게 안 떠서 제가 지금 현재 통제를 못했네요.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3세까지는 아이 중독에 빠져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중독자의 뇌와 엄마의 뇌는 3세까지는 똑같습니다.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그러니까 아이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3세 이후가 되면 엄마의 뇌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조금씩 이제 다시 이제 출산 이전의 뇌로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때문에 아이가 알아서 독립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3세가 넘어서면 엄마가 자기 시간을 가지고 엄마부터 아이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게 굉장히 선결적인 과정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독립을 해야지 아이가 엄마한테 독립을 하는 거지.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엄마의 자기 시간을 가져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엄마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나의 어떤 시간들, 나의 정체성을 되찾아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고, 그게 또 엄마의 휴식에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셋 낳으셨네요. 아이고. 중독 기간이 긴 거죠. 그렇죠.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9년 동안 이제 중독 상태에 계셨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만성적인 긴장처럼 엄마 역할도 이제 습관이 되고 고정이 돼서, 심지어는 폐경기, 갱년기가 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돌봄의 기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그 신호인데도, 그렇죠? 여성 호르몬이 이제 이게 갱년기를 맞이했다는 건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예전처럼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아이들 밥 챙겨주고 뭐 집안 살림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굉장히 심한 또 갱년기 우울증에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야기가 또 계속 벗어났는데, 아무튼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균형입니다. 몸과 머리의 균형.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일하신 분들은 휴식 때는 느림의 휴식을 좀 취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명상이랄지 뭐 요가랄지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 어떤 이런 게 필요하고, 너무 이제 느슨하고 긴장 없이 살아오신 분들은 약간은 속도감 있고 뭔가 좀 스릴이 있고 이런 어떤 여가 시간들을 좀 더 즐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율과 타율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너무 내 결정이랄지 어떤 자율권 없이 계속 시키는 것만 했던 분들은 휴식 시간에도 누군가 시키는 걸 뭐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 기획하고 어떤 준비하고 진행하는 또 이런 뭔가를 만들거나 창조하거나, 혹은 뭐 호텔이나 뭐 이렇게 좋은 펜션에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이제 뭐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더 자율적인 어떤 휴식 활동을 보내는 게 이 자율과 타율의 균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균형도 잘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놀이와 같은 휴식이죠. 놀이와 같은 휴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책임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나 결과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내가 그 활동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때 우리는 그 휴식 활동을 놀이와 같은 휴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놀이와 같은 휴식을 라틴어에서는 오티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능동적 휴식 활동을 일컫는 말이죠. 저희 집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요. 중국집 사장님이 한 3년 전부터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서 일부러 시간을 이제 맞춰서 그 상가를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연주 실력이 늘었죠. 저는 이제 셔터 사이로, 닫힌 셔터 사이로 듣고 가니까 그 사장님은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그 사장님을 낮에 한번 뵈러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이제 사장님한테 잠깐 물어봤죠. 왜 이렇게 9시까지 일하시면, 저녁 9시까지 일하시면 피곤하실 텐데 퇴근 안 하시고 색소폰을 부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들립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시고는 좋아서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답밖에 없어요. 이건 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좋지 않으면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 사장님. 그래서 그 사장님 하는 얘기는, 이것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다. 9시까지 일하는 게 나한테 굉장히 곤혹스럽고 스트레스인데 그 1시간 동안 색소폰을 불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죠. 특히 이 잘 불기 어려웠던 그 어려운 구간들을 잘 불고 났을 때 그 희열감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어떤 환희, 희열, 어떤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감정들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나 희열감 이런 것들이 무슨 감정인지 몰랐는데 색소폰을 만나면서 그 감정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쁨이라고 하기보다는 큰 기쁨이죠. 어떤 환희감, 어떤 희열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분은 그 시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서 굉장히 활력을 되찾게 됐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넓어졌고, 더 중요한 건 꿈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아무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인데, 이제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꿈도 생기고, 이 색소폰을 통해서 이제 요양원이나 이제 뭐 안병동 같은 데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싶은 어떤 그런 꿈도 생기셨고,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소폰을 부는 거하고 가족들 관계가 좋아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는 삶에 낙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분은
뭐 일도 고되고 뭐 여가 활동도 뭐 재밌는 게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가족이라는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지낼 때마다 본인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내 말을 잘 따라주기를, 아내가 나를 잘 이해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아무튼 내 기대대로 이렇게 따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자꾸 커진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가족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커지니까, 이런 마음이 클수록 가족과의 행복은 더 커졌을까요? 가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가족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쵸?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은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기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불행해졌는데, 스스로 이런 이제 색소폰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가족들에게 그런 바램이나 기대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데 굳이 가족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약해져서 가족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과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인간관계가 고통스럽고 불행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스스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줄 못하는 분들. 자기 스스로 행복과 기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늘 다른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되는 이런 고통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티움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는데요. 그게 이런 인간관계까지 굉장히 영향들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행복을 바란다면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적절하게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 고유의 모습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티움은 성인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 때는 물론 관계 행복도 중요하지만 성인의 행복은 스스로가 자기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오티움은 특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연령대가 4학년, 5학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중년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라는 건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무언가 가족들이나 아무튼 회사나 무언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내 인생에서 내가 빠져있다는 또 이런 공허감들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내 자리는 없고 내 인생이 뭔가 나라는 어떤 내 인생 속에 나의 세계는 뭔가 부재하다는 또 이런 공허감들이 중년의 위기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중년의 위기는 결국 다시 말하면 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걸 통해서 회복할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 중년의 위기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다 보면 우울증으로 이제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중독으로 많이 빠지죠. 굉장히 공허감이 드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제 그렇게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또 외도를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중년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중년의 위기를 심하게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오티움을 찾는 거예요. 오티움을 찾아서 결국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자기 인생들을 좀 더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중년 위기도 좀 잘 회복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잠깐 화면 공유를 하고 또 나머지 시간들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놀이 같은 유식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나만의 오티움을 찾는 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질의응답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오티움을 찾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자기 공부, 자기 탐색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자기 오티움을 자기가 찾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가요?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나한테 좋은 게 다른 사람한테 좋을 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탐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하트 플레이를 찾는 겁니다. 하트 플레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어떤 놀이와 같은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뭐 하실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노셨나요? 엄마한테 혼나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뭔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혹은 혼자서 빠져들었던 놀이가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공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또 뭐 여성분들은 뭐 소꿉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산에서 노는. 돌로 이렇게 풀을 찧어가지고 뭐 너 먹어 하면 밥도 이렇게 해주고 뭐 아무튼 산에서 노는. 산에서 노는 거 뭐 예를 들면 서리도 하고요. 또 뭐 물고기도 잡고 뭐 요즘에 그냥 저런 거 아이고 음악 소리가 요즘에 드라마 잘 안 보시나요?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안 하셨나요? 달고나 놀이 이런 거 안 하셨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하트 플레이예요. 근데 이건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트 플레이는 좀 더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지금 고무줄 놀이하고 구슬치기 하고 뭐 오징어 게임 하면 하루 이틀이야 뭐 재밌겠지만 그걸 매일처럼 하라고 하면 재밌겠습니까? 어릴 때처럼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와 어른들의 놀이의 본질은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책임이나 의무에 벗어나서 보상과 결과를 떠나서 그 활동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놀이의 본질인 건 다르진 않지만 다만 아이의 놀이와 어른들의 놀이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른들의 놀이는 좀 더 초점이 있고 체계가 있고 어떤 배움이 필요한 거죠. 뭔가 빠져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른들의 놀이는 우리가 오티움을 심층 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티움은 그냥 슬렁슬렁하는 여가 활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취미 활동을 하지만 혹은 뭐 요가를 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계속 이제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죠. 뭐 초보자라고 한다면 계속 1년 내내 초보자였던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오티움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씩이라도 배움의 기쁨들이 생겨나면서 내적 성장들, 자기 실력이나 지식이나 더 깊이들이 좀 더해가는 이런 좀 깊이 있는 여가 활동을 저는 이제 오티움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런 깊이가 생겨야지 우리는 질리지 않고 기쁨이나 그러니까 성장의 기쁨이죠. 이게 계속되지. 만약 계속 그 자리 그 실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방 어떠신가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기 싫고 이제 뭔가 활력으로 되어지기보다는 그냥 시간 보내기 좀 급급한 이렇게 되게 좀 쉽겠죠. 그래서 그런 하트 플레이를 좀 꼭 찾으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치밀하게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책 같은 게 있다면 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들춰보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카페 가입하신 게 꽤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2, 300개도 가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가입했었나? 이제 이렇게 새삼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들여다보면,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거 취미도 가졌지.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그런 활동들이 꼭 있을 거고. 그래서 오티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활동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잠깐이라도 관심이나, 실제로 어떤 그 활동들을 했었던 활동이 싶고요. 어떤 사정 때문에 이제 중간에 중단을 했겠지만, 지금 다시 해도 좋을 만한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트 플레이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혹시 이제 책을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테마로 11가지 테마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 어떤 활동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고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바로 시작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티움 활동들을 좀 더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못다한 부분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좀 더 같이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화면 공유 좀 중지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질의응답 시간, 토론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댓글창으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김선우 선생님, 아이들과 내 일상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엄마 일상을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너희들은 뭐 했어, 어땠어? 그렇게 일상 속에서 엄마 아닌 가족 중 일원임을 저 스스로 느끼도록 강조하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네, 선생님.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내가 주는 거 그 자체를 좋아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물을 범하기 쉽죠. 내가 해주는 거 그 자체를 아이들이 좋아해 주길 바라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주고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저 질문 예. 드릴게요. 교수님 책에 보면 최고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 오티움이라고 하셨는데, 예. 교수님이 생각할 때 그 최고의 나를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가 궁금했어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나. 최고의 나의 의미는 자기가 가진 어떤 강점과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 가지 심리적인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율성의 욕구가 있고요. 내 삶을 내 스스로 좀 결정하고 살아가고 싶은 이 자율성의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성장의 욕구가 있죠. 향상의 욕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자질, 강점들을 갈고 닦아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능력들을 향상시키고 싶은, 이것은 어떤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외부 평가의 중심이 아니고요. 내적 성장의 욕구에 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향상의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친밀함의 욕구가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런 향상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 이제 유다이모니아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향상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질을 갈고 닦아서 더 우수한 능력과 자질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좋은 행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유다이모니아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이 오티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가지에서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욕구.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연이었고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연. 두 번째 이완. 세 번째 균형. 네 번째 놀이. 아니. 질문. 네? 질문. 욕구, 자율성의 욕구, 성장의 욕구. 네 가지인데 세 가지는. 아니요, 세 가지 욕구라고 말씀드려요. 예. 죄송해요. 자율의 욕구, 내적 성장의 욕구, 그 다음에 친밀함의 욕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불행하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무언가 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친밀함의 욕구가 좀 결핍되어 있든지, 뭔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 삶을 누군가한테 지금 의존하고 타인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엄마가 육아 소진에 많이 빠지는 건 이 자율의 욕구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계속해서 아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내가 다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이 지치기가 좀 쉽죠. 행복하기도 하지만, 친밀함의 욕구가 강해져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면에는 내 자기 시간이나 자기 세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피곤한, 이런 양면적인 어떤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비디오를 켜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강의
참석하시고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지목을 해도 되나요? 이태경 선생님? 네, 손 들었는데. 네.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뭔가를 이렇게 시작은 잘하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기쁨을 느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실증을 좀 잘 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OTM을, 그러니까 말한 하트 플레이를 못 찾은 건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깊이가 좀 생겼다 싶으면 다른 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게 되고 또 다른 거 해보고 하나를 꾸준하게 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이제 다르잖아요,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 이태경 선생님은 이제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오래 하면 뭔가 약간 좀 실증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대신 삶에서 좀 더 새로움을 더 추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좀 더 많이 이제 가지고 있을 어떤 일장일단이 있죠. 근데 이제 오티움은 잠깐 하는 이런 여가 활동이라기보다는 좀 더 꾸준히 깊이 있게 해 나가는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하다 좀 저거 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오티움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좀 약간 뭐 너무 이렇게 판에 박은 듯한 처방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배움의 기쁨들을 좀 느끼시는 게 계속 필요하고요. 다시 말해서 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면서 그 오팀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좀 더 배움의 기쁨이나 어떤 좀 더 그런 성장의 기쁨들을 좀 더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약간은 좀 그런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내 실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비례해서 늘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할수록 뭔가 바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실력 향상의 곡선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계단식이.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도 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당구를 운동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정체기가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양적인 축적이 쌓이다가 이제 수직적인 상승기가 오고 그래서 실력이 갑자기 이제 한 단계 뛰어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긴 정체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승기가 오기 때문에 이 정체기를 견뎌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체기를 못 견뎌요. 내가 뭔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도 내 실력이 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이게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건가? 나는 좀 이게 좀 적성이 아닌가? 뭔가 이렇게 좀 자꾸 빠지거나 혹은 권태에 많이 빠져서 중단하게 되는데 그 고비를 한 번씩 넘기고 내 실력이 좀 더 향상되고 그래서 이제 초보자에서 조금씩 이제 어떤 그런 전문가까지 좀 더 심화시켜 나가면 그 성장의 기쁨, 배움의 기쁨들이 좀 더 권태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하시나요? 혼자 하시나요? 대부분 같이 하는 같이 걸 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예. 같이 하는데도 좀 약간 권태감들을 많이 느끼시나요? 근데 같이 할 때 또 문제점은 같이 하는 사람이 그만두면 그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래도 그게 완전히 친목 공동체만은 아니잖아요. 이 오티움 공동체라는 게 어떤 자기 취향과 자기 오티움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 그 같은 오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욱더 또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성취감,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기보다는 이 오티움을 공동체에서 같이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늘 배워 나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면 누군가에게 좀 더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시면 정말 실력이 많이 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부도 오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다 가짜 공부고요. 진짜 공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들이죠. 그건 뭐 역사일 수도 있고, 뭐 동양 고전일 수도 있고, 뭐 미술사일 수도 있고, 심리학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그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걸 알아갈 때 어떤 지적 희열감들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분야들이 이제 생기고 더 깊이가 생기면서 어느 단계에서는 내가 이 주제와 관련돼서 다른 사람한테 도서도 이렇게 잘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짧은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뭔가 뭐 글도 이제 쓰게 되고, 뭔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거나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이나 실력 향상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이걸 이제 오티움으로 지켜갈 것인지 아니면 일로 전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티움 활동가들을 한 40여 분 정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는 이미 부업으로 하고 계시거나 혹은 주업이 바뀌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뭐 그냥 취미 활동이었는데, 뭐 연주라고 한다면 연주 부탁을 내가 받게 되거나, 뭐 공예라고 한다면 누군가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런 일로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그게 뭐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또 일로 전환되는 것도 지금 이렇게 50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직업 전환의 경로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티움이 동아리. 예? 동아리도 되나요? 동아리. 오티움. 예. 동아리. 동아리. 그러니까 질문이신가요? 네. 동아리도, 다시- 동아리도 오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아리가 오티움이 될 수 있느냐고요? 동아리가 오티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티움이 있게 되면 이제 혼자 즐기기보다는 그 오티움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이렇게 동호회나 이런 이제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호회 동아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친목 위주의 연고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뭐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 뭐 우리 아이들과 같은 학부모들, 뭐 어떤 교회나 성당의 어떤 그런 교인들, 뭔가 이런 연고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로 바뀌는 것처럼 집단 형성도 예전에는 연고 중심의 공동체였다면 지금은 어떤 공동체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취향과 관심사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사회성에 가장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자기 취향이나 자기 개성이 발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트워킹을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20, 30대는 더욱더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관계를 위한 관계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고를 중심으로 해서 나하고 뭐 공통점이나 관심사조차 뭐 같은 게 없는 분하고 억지로 뭔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시대가 아니라 좀 더 내 관심사와 취향과 비슷한 분들과 만나서 대화가 통하시는 분들과 관심사가 통하는 분들과 이렇게 관계 맺는 시대가 된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 그래도 엄마들의 몸공부에 한번 모시고 싶었었는데 아, 계속 예. 임 교수님 힘들어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성원이에요. 네. 아, 예. 선생님 그때 강의도 너무 감사했고, 예전에 북토크도 제가 최애나 책방까지 쫓아갔었거든요. 그때 엄마들 예. 같이. 그리고 이번에 오티움 저도 인터뷰를 해볼까 했었어요. 선생님 책. 그랬는데 저는 너무나 이게 직업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 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때 지원을 안 했거든요. 우울증을 너무 심하게 앓았고, 그리고 지금 갱년기 장애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황장애 너무 흔하거든요. 그리고 골반저가 가장 이런 긴장하고 직격탄을 맞는 곳이 골반저 쪽이더라고요. 근막으로 다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하는 일이 오티움을 찾게끔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그래서 이 오티움에 관련된 강좌 말씀만 규동량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줌을 들었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은 모르셨겠지만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슈퍼러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건 그걸 깨달으라고 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갱년기 장애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메시지, 갱년기라는 건 우리가 다시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울컥하지? 저 지금 체크아웃 하고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 인사하려고 1시간 연장하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너무 좋죠? 저 예. 강의와가 눌러 앉았어요.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어디세요? 뭐 바닷가 같은데? 해운대 아, 숙소고요. 해운대. 그리고 그 갱년기라는 게 저는 꼭 우리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 시기 오는 게 아니라 삶의 어느 시기건 슈퍼러닝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믿고요. 갱년기라고 선생님 아까 제가 하나 딱 귀에 좀 제가 이거 뭐지 했던 게 갱년기는 누군가를 돌볼 수 없는 시기가 아니고요. 그 에너지가 떨어진 시기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우리가 우리 가족만이 아닌 내 자식만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시기인데 그게 너무 습관화돼서 그 자신의 가족 그리고 아이들 거기에 매몰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빈 껍데기처럼 쪼그라든 시기가 아닌가. 그 에너지를 꼭 선생님께서 다음에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 교수님이 제가 놓쳤던 걸 잘 짚어주셨는데, 갱년기의 또 다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모성애, 개인적인 부성애가 갱년기 전에 어떤 삶이었다면, 이제 갱년기가 오고 나서는 사회적 모성애, 사회적 부성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사회를 물려줘야 되는 이런 역할들이 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식들한테 집착하는 거에 좀 벗어나서. 근데 동의합니다. 길가의 꽃도 꺾기 어려워지는 시기죠.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 그 할아버지로 나오신 분이 예전에는 산에서 꽃을 꺾었다면 이제는 두고 온다고. 그리고 다시 보러 간다고. 우리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군요. 그런 나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슈퍼러닝 말씀을 드렸는데 슈퍼러닝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의나 의식이나 에너지가 인생의 전반부는 이제 밖으로 향했죠.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다음 내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내 주의나 에너지가 너무 이제 사실 치중되어 있었다면 슈퍼러닝이라는 것의 핵심이 이제 그 에너지들의 이제 균형을 좀 맞춰서 내 안에 이제 밖에서 안으로 좀 더 주의나 에너지가 좀 집중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나한테 기쁨을 주는 나만의 활동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여기 오명환 선생님이 그거에 있어서 정말 잘 이끌어주신 선생님이시거든요.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강의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오명환 선생님 얘기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성인들의 놀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좀 얘기 좀 부탁드리죠. 네, 저는 한 20년 정도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곁에서 참 불행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엄마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했었다가, 결국에는 엄마 스스로가 행복하고 엄마 스스로가 자신을 좀 잘 알아야지 아이들을 좀 잘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고, 아이들의 그 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역시도 어른들이 본인이 엄마가
자신의 놀이를 찾을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되면서 성인 놀이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플레이스타터들과 함께 선생님 책 같이 이제 스터디하면서 올해 저희들의 목표가 뭐냐면 자신만의 하트 플레이를 찾아서 그거를 실천해 보는 것이 올해의 목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플레이스타터들이 지금 이제 모임 속에서 자신들이 그런 하트 플레이를 찾았던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들을 시작할 때 예, 문유원 선생님의 그 책자가 저희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좀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 과정을 어떻게 좀 체계적이고 좀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듣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황장애나 번아웃이 요즘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 20년 넘게 선생님께서 그 마음이 아픈 이들 곁에서 계속 계시면서 그 사람들의 그 양상, 아픈 양상이라든지 이런 그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더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이것들이 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오티움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정말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들었으면 했습니다. 글쎄요, 뭐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좋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좀 많은 이야기가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징어 게임 얘기가 좀 나와서 말이지만 뭐 사실은 우리 현실이 너무 오징어 게임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건 어떤 한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이게 번아웃 사회로 좀 치닫고 있는 것 자체는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지금 이제 대선도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좀 더 전 사회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창한 얘기가 좀 돼버렸는데 그래서 특히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런 어른들의 놀이에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고 도서관의 역할도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시대에 맞게 변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책을 대출하고 책을 보는 곳이 도서관의 주 기능이었다면 점차적으로 이제 책을 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도서관의 기능이랄지 혹은 이런 보건소의 기능이랄지 이런 좀 더 우리의 어떤 사회 시스템 자체도 이런 성인의 행복, 어떤 놀이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런 문화적인 어떤 접근, 어떤 놀이의 어떤 접근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좀 좋겠고요. 그런 놀이 문화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흥시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 길을 굉장히 개척해오고 계신 우리 오 선생님 굉장히 응원하고 싶고요. 그런 네트워킹들이 좀 뭐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흥시 보건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더 전국 단위에서 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면서 더 활성화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참 저희 놀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시흥시밖에 없어요. 예, 예. 예,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 곳이 없고 네트워킹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예, 그런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시작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연대하고 네트워크하고 또 우리 문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예, 저희가 또 좋지 않을까 싶고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있어요. 시흥에 3곳이 있는데 숨쉬는 놀이터입니다. 예,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휴식이라고 하는 식자의 숨쉴 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놀이터가 숨쉬는 놀이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곳이 지금 이제 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내 체육관들은 접종을 완료하신 성인들은 갈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용 실내 놀이터인 숨쉬는 놀이터가 성인들을 위해서도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단순한 공공용 놀이터로 지나서 놀이 지원 센터로서 오티움을 알리고 또 이거를 그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지원 센터의 역할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좋고요. 아무튼 그 어려운 기회를 먼저 이렇게 앞서서 개척해 나오고 계셔서 아무튼 큰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의 들으시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으신 분은 없으세요? 오티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 다른 사람들 막 취미 부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오티움도 없는 것 같고 뭐 내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았나 뭐 이런 회의감에 들거나 스트레스 받으신 분 없나요? 근데 제가 이제 오티움 인터뷰를 해보니까 오티움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제 묻게 되잖아요. 어떻게 오티움을 만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오티움을 찾으려고 해서 찾으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티움을 찾아야 돼. 나한테 기쁨을 주는 활동을 찾아야 돼.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오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업가 한 분은 굉장히 사업 실패 때문에 큰 좌절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대학 선배가 야, 너 나랑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 찻집이 보이차를 파는 곳이었어요. 보이차를 한 잔 마시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다른 음료나 차를 마실 때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들을 굉장히 받아서 이게 이 선배 때문인지 이 차 때문인지 처음엔 헷갈렸는데 나중에 보이차를 마실수록 그 맛의 세계에 깊이 빠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보이차의 세계에 깊이 빠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모티움에서 이제 일로까지도 이제 전환이 되신 분인데 뭐 그렇게 하시거나 혹은 뭐 친한 친구가 뭐 만나자고 해서 친한 친구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이제 드럼학원 다녀서 친구 만나러 드럼학원 갔다가 나도 한번 두드려 볼까 해서 두드려다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이제 인생의 취미가 되신 분도 있고 아까 이제 갱년기 얘기하셨는데 또 한 분은 뭐 갱년기 우울증 비슷하게 이제 와서 굉장히 좀 의욕도 없고 뭐 다 귀찮고 이렇게 해서 동네 산책하다가 동네 앞에 무슨 새로운 학원이 하나 생겨서 가보니까 이게 발레 학원인 거예요. 그래서 뭐 40대 후반에 이렇게 갱년기까지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인가? 뭐 아무튼 그 발레가 무용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또 마침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 주셔서 굉장히 또 흥미를 느끼고 근데 그 뭐라고 하죠? 그 발레복을 뭐라고 하던데 그 옷을 입는 데까지는 굉장히 쫙 달라붙은 옷 있잖아요. 그걸 입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주저함이 있었지만 아무튼 한번 그 옷을 걸치고 나서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난 뒤로는 굉장히 또 그 발레 오티움에 빠져서 굉장히 또 행복감들을 많이 느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막 오티움을 찾아야지 이걸 또 하나의 강박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너무 자기 할 일에만 이렇게 어떤 눈앞에 목표랄지 자기 할 일에만 너무 이렇게 시선이 제약돼 있으면 그런 기회들을 사실 다 놓치잖아요. 내 주변에 무엇이 생겼고 내 친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좀 더 인연이나 또 우연에 좀 열려 계신다면 오티움은 얼마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에만 너무 관점을 두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너는 뭐 할 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 이런 하트 플레이를 물어보고 특히 가족들. 왜냐하면 가족들의 오티움이 나의 오티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내 강점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오티움이 내 오티움이 될 수 있고 엄마의 오티움이 내 오티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젊었을 때 기타 연주하고 뭐 화초 기르는 거 좋아했다면 뭐 악기 연주나 화초 기르는 게 나의 오티움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뭐 재봉틀로 옷을 잘 만드시고 뭐 빵을 만들거나 케이크를 만드시는 걸 잘 하셨다면 그런 요리나 베이킹이나 뭐 못 만드는 게 나한테 오티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자기한테만 이렇게 몰두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거나 좀 더 이런 우연에 좀 열려 계신다면 오티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이제 마쳐야죠. 뭐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마쳤으면 좀. 네. 오늘 강의해주신 우리 작가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고 우리 오명환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좋은 작가님 소개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더 하면 좋겠지만 이제 공식적인 시간이 여기까지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